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이천이라고 합니다. 저의 전직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국가정보원 아시죠? 여기 산하에 있는 국가정보대학원이라는 곳에서 국가정체성 분야를 17년간 강의했던 교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주제는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제는 뭐냐? 3,491개의 읍면동이 위험하다. 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요,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중앙만 무너진 게 아니고 마을이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입니다. 체제전쟁이 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체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건국된 그 시스템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은요, 누구와 누구와의 전쟁이냐 하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허물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일종의 느슨한 연태에 총을 들지 않는 내전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런 전쟁인 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여전히 잘 유지되고 있는 줄 아는 국민들이 많다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어떻게 이 국민들을 깨울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체제전쟁, 반체제 세력들이 등장한 시기가 언제냐 하면 오래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됨과 동시에 이 전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100년 됐습니다. 1918년도 소련의 러시아를 공산화시킨 레닌이 공작을 해가지고 이동이라는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임시정부에 투입한 게 1918년도입니다. 이렇게 하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려는 세력이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온 그 후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좌우의 대결이 있었고요. 또 해방이 된 후에는 어느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이냐를 두고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박헌영과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세력은 공산주의 체제로 나라를 만들려고 했고, 이승만 중심으로 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3차 전쟁은 6.25 전쟁입니다. 북한의 남침을 통한 또 치열한 전쟁이 있었고, 4차 전쟁은 전쟁 이후 이승만 정부와 박정희 정부를 둘러싼 치열한 김일성이 이기냐 박정희가 이기냐의 치열한 체제전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5차 체제전쟁은 1980년대 중반에 대한민국의 대학가에서 김일성을 수령님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일군이 대거 등장하면서 그들에 의한 이제 미국을 몰아내고 대한민국을 주체 사상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0몇 년이 지난 후에 선거로 그들이 정권을 잡고 체제를 바꾸려 하다가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노력을 해서 겨우 피를 흘리지 않고 다시 정권을 되찾은 이 전쟁. 예. 이 전쟁이 지금 끝난 것이냐 하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지속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바로 그 본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서두에 그렇게 꺼냈습니다. 6.25 전쟁 때요, 북한군이 내려왔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을 때 북한군이 전방에서는 국군과 유엔군과 싸우고 후방 마을에서는 소수의 군인들이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협조자로 끌어들였어요. 그 사람들을 북한군을 도운 부역자라고 해서 지금도 부역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은 그 동네에 있는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협조를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빨간 완장을 채워주고, 그 동네에 있는 우익 세력을 잡으라고, 체포하라고 집집마다 가가호호 다니면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민재판으로 처형하고, 젊은 사람들은 낙동강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얼마나 투입했냐? 15만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쓸만한 인재들은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냐? 북한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남자가 98.5%, 쓸만한 사람들 다 끌고, 국회의원도 초대 국회의 의원들 중에 50명이 끌려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는데 가다가 처형당하고 죽고 그런 비극적인 사태를 경험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그 사람들이 어디서 누가 체포했느냐 하면 바로 그 동네에 있는 좌익들이 다 체포하는데 협조를 해줬다. 북한군은 그 동네에 와서 누가 우익인지, 누가 경찰가족인지, 군인가족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동네 사람. 이렇게 하여 6.25 전쟁 때는 마을마다 뭐를 겪었느냐?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전쟁을 처절하게 느꼈던 겁니다. 친했던 문방구 사장이 그때가 되니까 획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되니 이웃이 무섭더라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을이 위험하다고 강의를 하니까 명동성당에 한번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6.25 전쟁 때 서울에 살았는데 피난을 못 갔대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 옆집 마을이 북한에 만든 인민위원회 사무실이었대. 무슨 일이 있었냐 하니까 우익들을 잡아다가 그 인민재판도 안 거치고 그 사무실에서 그냥 처형하는 걸 수도 없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고 마을이 위험합니다. 중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을을 바라보세요. 지금 마을이 위험합니다 했더니 그 강의 내용을 듣고 그분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 막 흥분하면서 손을 떠시더라고요. 그분 그러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6.25 전쟁은 다시 마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처절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어요. 전세는 역전됐고 북한군은 그냥 속속속 북한으로 올라갔습니다. 9월 28일은 서울이 수복됐고요. 그때부터 민간인 엄청난 학살이, 집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북한군이 올라갔는데 왜 집단 학살이 있냐고요. 그것도 어디에서? 전쟁터도 아닌 저 후방 마을에서, 전라도 영광군에서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2만 명 정도 죽었을 겁니다. 염산면에 가면요, 면민이 반 이상 그때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염산교회에 가봤습니다. 77명이 학살당했고 야월교회는 65명 전원 교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도에 보면은요, 상상도를 그리는데 북한군이 총을 쏘면서 그 사람들을 죽인 거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죽인 거 아닙니다. 그때 이 북한군은 다 올라갔어. 누가 죽였을까요? 그 지역에 있는 빨치산들이 죽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는 마을에서 그와 같은 비극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지금 마을에서 일어난 체제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시 마을로 간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어떻게 된 일일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기본법이라는 법안이, 이상한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작년 1월 29일 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제가 1월 29일 날 일어나고 불과 며칠 뒤에 여러분 국정원장을 했던 김순규 원장님 아시죠? 그분이 저한테 이제 자료를 보냈어요. 법안이 이상하니까 좀 분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봤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야, 뭐 이런 법이 다 있나.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70년간 유지되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제는 종말을 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준헌법적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헌법이 바뀌는 것과 같은 체제 붕괴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빨리 지금 강의를 준비하자고. 그러니까 아니 지금 설날인데요. 설날이 뭐가 중요해? 그래가지고 한 50여 명의 중요한 법조계 인사들, 헌법재판관 했던 분, 그 다음에 변호사들,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인사들 다 모았더라고요. 설명을 쫙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했더니 심각한 게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저는 해야 될 일이 뭐냐. 국민 깨우는 게 우선이다. 국민을 깨워야 한다. 승부는. 그래가지고 제가 불유인하게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18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하도 급하다 보니까 8일 만에 다 썼습니다. 예. 그리고 5월 달부터 제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자, 코로나 걸려가지고 4월 달에는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생각 좀 더 하라고 잡은 것 같아요. 제 성질을 알고는. 그래서 5월 달부터 강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마 이거 통과될 거야. 왜?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이나 되는데 그게 통과 안 시키겠어? 지금 읍면동에 있는 마을 활동가들이 다 통과하라고 지금 난리인데?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법이 독하면 독할수록 문제가 되면 될수록 국민을 깨우는데 너무 용이하다. 역으로 생각한 거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했더니 이야,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니까 이야, 심각하네. 제가 그랬습니다. 중앙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금 정권만 바꾸면 되는 줄 아십니까? 중앙만 바라보지 마시고 정당만 바라보지 마시고 마을을 바라보십시오. 마을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마을이 위험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속속 깨어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자, 이렇게 하여 어떻게 됐냐? 유튜브에 그렇게 주민자치회 설치에 관한 유튜브들이 슬슬 사라지더니, 현수막이 사라지더니, 이제 그들이 점점 통과시키려고 단체도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12월까지는 통과시키겠다 했는데 통과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도 당사 앞에 가서도 데모했습니다. 제가 당신네들 지금 국회의원들 이 법 독소정을 알고 지금 이거 통과시킨 거냐고. 마을 활동가들이 만들어준 법안 그냥 통과시키면 되겠나 안 되겠냐.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법안을 만드냐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경찰들이 다 녹아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도저히 이 법은 안 되겠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지되더라고요. 주민자치기본법만 저지된 게 아니고 마을 관련된 그 수많은 법안들을 올려놨다가 그게 다 저지돼서 브레이크 걸렸어요.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면 국민을 깨우는 어떤 목적은 우리가 참 있지만 방법과 전략 전술에 가는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주민자치기본법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법 하나인데 뭘 그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법 하나가 아닙니다. 이거는 체제를 바꾸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금 발의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을 발의를 했는데, 개정하려고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 속에 그들이 의도한 바, 그들이 꿈꾸는 세상, 그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지를 잘 녹아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도구를 바로 주민자치, 마을을 가지고 장악해서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다 녹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요. 2018년도 3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초안을 발의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통과됐더라면 대한민국은 지금 없는 겁니다. 대선도 없어요. 헌법이 바뀌면 그 헌법에 위반되는 모든 법률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 봤더니 체제가 바뀌어 있는 사태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교인 한 20명밖에 안 되는 목사님이 이걸 보고 이거 이상하다 법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이 헌법 초안의 문제가 뭔지를 찌라시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에스더하고 이런 데서 다 기독교 그때 그것을 도와줘가지고 국민을 깨웠어.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이 저지됐습니다. 근데 헌법이 저지된 힘이 뭘까요? 20명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님이 저지한 겁니까? 아닙니다. 전략이 좋았다고요. 교회가 다 달라들고 그 다음에 국민을 깨우는 데다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독교회에서는 저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고 그렇게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저지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전략 전술에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그들이 헌법 초안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잡은 후 대선이 2017년도 5월 10일 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나고 한 달 지난 뒤에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 도지사도 몰라. 그 의도는 명확했는데 말이죠. 자, 그런데 2018년도 3월 달에요. 헌법 초안이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알았습니다. 뭐냐? 헌법 있죠. 헌법 1조는 매우 상징적 조항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그런 중요한 핵심 사항이 1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1조에다가 사망을 추가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넣어놓은 거야.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이들이 지방분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123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법률이 정하지 않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 자치단체가 입법을 하는데 조례를 가지고 법률이 정하지 않는 내용도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몸으로 따지면 뇌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았는데 발가락과 다리가 지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질서를 해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심각한 사항들이 그 속에 다 녹여져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때 자유자를 뺐어요. 자유자 뺐다가 그냥 반발을 하니까 이제 한 서너 시간 만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자, 자유민주주의를 왜 뺐을까? 이들이 의도하는 바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변환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체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민자치기본법에 그대로 다 녹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기본권 향유주체를 지금 대한민국 헌법은요, 국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든 국민자를 사람은으로 바꿨더라고요. 기본권 향유를 사람이 하면 외국인도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기본권을 중국인도 이슬람인도 외국인도 모두 기본권을 향유하도록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기본법 그 내용을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 안에 그게 다 해답이 들어있더라고요. 뭐가 있었냐 하면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니까요, 마을에 있는 주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 동네에 살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만 주민으로 행사를 했잖아요. 이 법은 이 동네에 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 주권이 없는 외국인도 조선족 같은 재외동포도 주민으로 행세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이제는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제는 조선족이 중국인이 이제는 자치회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내용을 보고 이들은 헌법 개정안 안에 왜 사람으로 넣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 외국인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 중국인. 왜 중국인을 넣으려고 하냐? 중국인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넣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반공 시스템은 무너지고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하부가 싹 바뀐다는 거예요. 인종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이런 속 깊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법률이 바뀌었는데 어떤 법률이 바뀌었냐? 법률이 바뀐 게 발의를 했는데요. 정당법을 개정 발의를 했는데 외국인도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중국인이 들어와서 이제는 조선족이나 중국인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임시국적법을 개정해가지고요. 대학교 4년만 나오면 임시국적을 주는 방안을 또 발의해놨어요. 지금 이걸 보고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게 뭐냐? 헌법의 기본권 향유 주체를 사람으로 바꾼 것에서 저는 이미 이 의도겠구나.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들의 어떤 깊은 체제 변혁을 위한 의도는 집요하다, 매우 전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자를요, 노동자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근로자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시장경제 시스템의 용어입니다. 노동자는 마르크스적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체제 바꾸려는 의도가 드러나 있죠. 자,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꿔놨더라고요. 양심의 자유는 자기의 신념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 등등이죠. 그런데 그거를 사상의 자유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상,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렇게 자유를 보장해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체 사상을 마음껏 조직하고 활동하고 배우고 전파하는 자유가 보장됩니다. 양심의 자유를 체제 바꾸는 걸로 휙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막 가자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이게 주민자치기본법에도 녹아 있습니다. 주민자치기본법 제8조 1항에 보면요, 모든 주민은 성별, 신념, 종교, 인종 등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번째가 신념에 차별받지 않는다잖아요. 이 신념이 갖는 의미가 뭘까 하면요, 거기서 잘 나온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평등법인이 지금 교회에서 반대 많이 하시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차별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몇 개나 있냐면 26개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거를 다 거두절미하고 주로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한 3개 정도 있는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냐 하면 중요한 게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금지가 있어요. 사상이라고 돼 있다니까요.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는 법이라고요. 교회만 파괴하는 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만 파괴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국민들을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랬어요. 제가 하나 덧붙이자면, 여러분, 옛날에 민노당이라고 있었는 거 아시죠? 민노당에는요,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인식구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20년 차 된 근무하는 사람과 금방 들어온 1년 차 사람이 월급이 똑같아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 그래요. 만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이요, 이 헌법에도 녹아 있어요.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근로자가 동일노동에 대해서 차별할 수 없다라고 차별금지법에 그거를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노동시장 자체가 붕괴돼 버려요. 시장이 붕괴돼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기업체가 존립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 자, 보십시오. 대학교 나오나, 좋은 대학 나오나, 나쁜 대학 나오나, 대학원 석사, 박사 하나, 월급 똑같으면 누가 지금 시간 들이고 돈 들여가지고 박사 받겠습니까? 그때부터 전부 다 무식쟁이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파괴하는 법인데도 기업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모든 젊은이들이 다 무너지는 이 법을 갖다 놓고도 차별금지, 성적 지향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26개나 항목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 하면 국가보안법은 없어지잖아요. 근데 동네마다 전국마다 전부 다 이제 주체사상 연구소가 만들어지고 전파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걸 국민들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교회가요 그동안에 고생 많으셨어요. 차별 워낙 깨닫지 못하는 걸 가지고 그 내에 성적 지향, 성별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를 가지고 교인을 깨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교인들이 깨어나가지고 지금 심각한 사태가 직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 큰 공로는 사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근데 15년 동안 그 정도 했으면 이제는 차별금지법 내에 그런 성적 차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경제를 파괴하고 시장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법이라는 그거를 적어도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교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국민들을 나가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교회가 앞장서서 대한민국 체제가 수호할 때 그 공로를 교회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야, 그때 나라가 위태로울 때 대한민국 기독교는 그때 앞장서서 우리를 깨워줬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켜졌다. 거기에 성공하면은 지금 네오막시즘으로 무너지고 있는 유럽 교회도 살리고, 미국 교회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요, 그냥 통일하면 될까요? 주체사상의 신념화가 된, 세뇌가 된 2300만 명이 그냥 바로 이렇게 들어가 유권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만으로도 힘든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사상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나가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사상교육을, 반공적 기독교를 가르치는 전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중국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왔잖아요.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왔는데 30년 개혁개방했는데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갖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됐습니까? 베트남이 됐습니까? 삼성전자 다 지금 기업들 철수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왜? 이미 한 번 세뇌된 사상이 해소되지 않더라. 어떻게 해소할 거냐? 사상은
특별히 거기에 맞는 해독제를 계속 공급해 줘야만이 해소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냥 방치해가지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주민자치법에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념에 대한 차별금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면 마을에서 주체사상연구소, 공산주의 연구소가 우죽순처럼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헌법 개정안에 보니까요. 검사의 영장 청구권 폐지가 있네요. 아,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박탈해서 어떡하려고 하니까 경찰에게 또 주겠다는 거야. 경찰한테 왜 주려고 하느냐? 경찰이 예뻐서냐? 예, 지금 이미 작년 7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중에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경찰 하부 조직은 마을 좌파 활동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기능을 없애고 이미 헌법에 들어가 있는 걸 보니까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지금 마을이 위험한 거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독립적 인격 주체라는 내용도 있어요. 아이들이 독립적 인격 주체라는 건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부모도 자식을 인격체로 존중해야 줘야 되지요. 그런데 이거를 왜 넣어놨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예, 있습니다. 부모 또 교사로부터 그 사람 지금 부모가요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근데 그 부모로부터 그 양육 권한을 마을이 차지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를 고발할 수 있는 거야. 왜 자녀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고발하게 하면 누가 들어갔냐면 자치경찰이 아동들에 있는 인격 침해에 관한 거는 수사권을 지금 자치경찰이 갖도록 해놨거든요. 이런 거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육부에서 만든 지금 자료들 마을 교육 공동체를 지금 준비해 왔다가 지금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입법으로도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읍면동에 있는 모든 교육기관은 통합관리하겠다. 교사도 통합관리하겠다. 하면서 슬로건이 있어요. 뭐냐? 요람에서 무덤까지. 타가소에서부터 저쪽에 성인이 죽을 때까지 관리하겠다. 그 다음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마을이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거예요. 벽돌 찍듯이 사상교육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의도를 보시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헌법 개정안에 보면 국민 발안제가 있고요. 국민 소환제가 있습니다. 국민 발안제라 하면 50몇 명만 모으면 법률안도 만들 수 있다. 국회가 법률안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주민들도 국민들도 50만 명만 모으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아니, 민노총만 해도 120만 명 아닙니까? 50만 명 모으는 건 식은 죽 먹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마을이 장악당하면 대한민국의 3,491개 읍면동이 좌파 마을 활동가 수중 아래 들어가고 돈을 주고 주민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그 사람들을 50만 명 모으는 식은 죽 먹기 아닐까요? 멋대로 이제는 입법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국민 소환제도 있습니다. 일정 규모의 국민만 동의하면 국회의원을 해임시킬 수 있다. 이제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법부만 그럴까요? 예, 지방의회도 아마 하자고 그럴 거고 시도지사도 나아가서는 구청장, 시장, 군수도 이제 나아가서는 국민 소환제 하자 그럴 겁니다. 그럼 모아가지고 이미 하부가 그들의 손아귀에 주민들이 장악당하면 이제 그 규모를 모아가지고 시장도 내려와라, 구청장도 내려와라, 도지사도 내려와라. 그러면 이제 모든 지금 현재에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은 다 마을을 장악한 그들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의도가 숨어 있는데 말이죠.
마을이 위험한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뒤에 지금 우리를 찌르려고 하는 무서운 어떤 강도가 나타났는데 앞만 바라보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좌파들이 그냥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들의 강의라든가 자료라든가 이런 걸 다양하게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가장 하부에는 문재인이 말했던 것처럼 촛불 국민이 있습니다. 그들을 좋아하는 국민들은 촛불 국민이라고 해요. 좌파 국민이죠. 우파 국민들은 뭐라고요? 보수 세력은 괴멸시켜야 될 국민입니다. 국민을 둘로 나눠요. 이게 바로 이념을 따라서 국민을 나누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는 6.25 전쟁 때 마을에서 일어난 전쟁이 우파와 좌파 간에 나눠가지고 좌포로 하여금 절대 권력을 갖고 우파들을 학살하고 했던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6.25 전쟁을 겪었던 분들은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둘로 나눈 것은 이거는 죄악이다. 우리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이념적 통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국민만 둘로 나누는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주민을 둘로 나누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마을 주민들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촛불 국민이 있고 직접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마을 활동가들이 주민을 딱 장악하고 그들이 뭘 하느냐? 국회도 장악하고 행정부도 장악하고 법원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들을 주물락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만든 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지방에 지방법원장을 선거제로 하겠다는 내용. 판사를 선거제로 하면은 이미 마을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판사가 되겠죠. 이제 경찰도 치안권도 장악당했고 판결할 수 있는 사법권도 장악당하면 어떤 마을이 되겠냐.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은 실패했지만 지방분권제를 그냥 포기했을까요? 예, 각종 법률로 막 발의를 했어요. 근데 법률안 발의가 저지되자 이제는 또 약간 우회적 방법으로 조례를 가지고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491개 읍면동 중에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 데가 1,200군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금 지방의회를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마을 공동체와 관련된 조례들을 전부 폐지해야 됩니다. 예. 만약에 지금 지방의회를 다수 권력을 준 게 그냥 자기들 정치 노름하라고 준 거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들은 국민이 요구하는데 부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상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 위험하다는 내용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국민 대신 의회에서 싸워야 합니다. 안 싸우면 나중에 그러다가 나라가 진짜 마을이 장악하고 그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체제가 넘어간다면 이 시대에 이렇게 표를 많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가지고 방치하다가 결국 나라를 잃은 슬픔에 직면한다면 역사적 죄와 어떤 그런 큰 어떤 징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하루아침에 마을을 장악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이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로 내려간 것은 약 한 20년 전부터입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요 강원도에 강의를 갔어요. 갔더니 한 군인이 그러시더라고. 아니 교수님 혹시 귀촌귀농운동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모르겠는데요. 아니 그 사이트 한번 가보세요. 난리예요 난리.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저 동네 강원도에 있는 저 동네도 이장이 좌파고 저 동네도 이장이 좌파고 저 동네도 이장이 좌파고
그랬더니 이들끼리 또 연합을 해가지고 지방의원으로 진출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고요. 봤더니 경북에도요, 봉안이, 의성이니, 안동이니 이런 지역까지 지금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완전히 다리를 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경제공동체, 협동조합이니, 마을학교니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직능을 가지고 활동을 또 엄청 잘하잖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인맥이 또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표를 몰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수라든가 그 다음에 도지사에 나온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사람들 도지사들이 왜 우파인데 왜 어정쩡하냐 그랬더니 지금 거기에 다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20년 동안 우리는 내몰라라 해온 우리 우파 세력들의 죄가 사실은 큽니다. 마을이 위험하다고 이야기해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는 또 알지요. 그렇지만 전체를 관찰할 수 없으면 결국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은요, 마을에 가서 농산물을 있잖아요. 안 팔리는 농산물을 또 팔아줘. 좌파 그 판매망이 있잖아요. 아이쿱 생협, 한살림, 뭐 이런 등등 대형 소비형 그 공동체들이 있거든요. 그걸 통해 농산물을 막 팔아주는 거야. 이러니까 농촌에 있는 안 팔리는 노인네들 힘들어가지고 하는데 그 고민 다 털어주니까 그 양반들이 완전히 그 좌파 마을 활동가들한테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우리 한국형 모델은 없냐 했으면 있습니다. 마포의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사회주의 공동체 마을입니다. 94년도부터 꼬물락꼬물락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가 2000년 들어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이게 확장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박원순 시장이 2011년도 10월 달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에 이 2012년도에 들어가서 성미산 마을을 만들었던 사람을 거기 서울시에 있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라고 약칭 서마종이라는데 그 센터장으로 앉혔어요. 그래가지고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 전역에 5년 내에 1000개의 마을 공동체를 만들겠다. 3000명의 마을 활동가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고 아마 그걸 가속적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만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요.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거기에 있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마포 성미산 마을에 와 성지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이제 문재인 5년을 거치면서 이제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야. 전국적인 규모로 있잖아요. 도지사를 다 모아놓고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다고요. 엄청난 행사도 하고 도지사들 꾸어 삼고 해가지고요. 지금 그거를 4년 동안 추진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호응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였습니다. 대구. 권영진 시장. 제가 그래가지고 대구 권영진 시장 앞에 가가지고 데모했습니다. 제가 대구 출신인 내가, 경북대 법대를 나온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운명이 이상해가지고 대구시장 앞에서 물러가라고 당신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데모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래도 공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국정원에 있었던 교수 출신이 그래서 이 시장 앞에서 대구시장 앞에서 데모한다는 건 참 난감한 일이더라고요. 저는 성격적으로 그렇게 도전적이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중요하고 대구와 경북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는 너무나 잘못된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서 했는데요. 이 양반이 이번에 출마 안 해버리대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게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마을 공동체 이게 어디에서 지금 가장 벤치마킹을 했느냐 하니까 베네수엘라 모델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모델, 자, 차베스라는 사람이 1998년도에 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머리가 아주 영리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아마 주민자치의 모델을 개발한 것 같아요. 부정선거 모델하고 주민자치의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해가지고요, 그래 놓으니까 또 한국에 있는 이 좌파들이요, 세계적으로 능력이 뛰어나고 전략 전술이 뛰어나기는 세계 1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거를 가만히 놔뒀을까요? 바로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책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쭉 읽어봤습니다. 2007년도에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했느냐고.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지금 베네수엘라는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18년도에 물가 상승률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1년에 600배가 올랐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 되니까 화폐 개혁을 하고 진정 국면에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작년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연간 6배. 이 정도 되면요, 경제가 운영될 수 있을까요? 물건이 유통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싹 그냥 빗자루로 마당 쓸듯이 경제 생태계가 싹 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취직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 20%는 해외로 망명해버리고 지금 중산층조차도 쓰레기통을 뒤져야지 먹고 사는, 그러면서 살인율 세계 1위, 살 수 없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축복받은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나라를 망쳤는데 왜 차베스와 마두로에게 계속 표를 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거 포퓰리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퓰리즘도 어느 정도지. 나라를 망치면 뭔가 국민들이 깨닫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에게 계속 표를 주냐 하니까 이미 마을에서 마을 활동가들 좌파들한테 장악당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데 마을을 지배자들에게 잘못 보이고 밉보이면 내가 생존이 가능하냐고요. 완전히 경제권을 딱 장악하고 있는데, 행정 통치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고요. 자유의지는 작동 불능입니다. 자유가 있을 때, 내 돈이 있을 때 자유를 이야기하고 독립을 이야기하지, 이미 모든 내가 생존의 문제에 막바지에 부닥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그때 죽도 못 먹었어 그러면 어린애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라면 먹으면 되잖아. 라면이 없는 상황이니까 문제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낭만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마을을 장악한 베네수엘라 모델을 한국에 가져오는 것이다. 자, 나라를 그렇게 되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베네수엘라의 후속 모델의 나라가 됩니다. 세계의 선진국까지 이르렀던 대한민국이, 그저 초급목피하던 나라에서 고도 성장을 해가 로켓처럼 솟아올랐던 대한민국이 다시 좌파들 손아귀에 들어서 다시 베네수엘라 모델로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걸 꼭 봐야 되겠냐고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으려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 기본법 안에는 무엇이 문제였는가라는 걸 한번 봐야 된다. 지금 주민자치 기본법안 안에 독소조항은 제7조입니다. 바로 주민의 자격 부분인데요.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오도록 해놨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선은 이 강의를 하기 전에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가 안 됐다면서, 또 그게 저지됐다면서, 그런데 왜 그 이야기를 자꾸 하냐고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헌법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왜 봐야 되느냐 하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주민자치기본법안을 왜 봐야 하느냐 하면 그들이 꿈꾸는 마을이 어떤 마을인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알지 않고 관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공격해 들어올지, 어떤 방법으로 체제를 무너뜨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깊이 성찰하고 관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대거 어떤 가짜 주민이 들어오냐 하니까요. 아까 말했듯이 재외동포, 조선족이요.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민이 돼가지고 마을에서 활동하는 거야. 그 다음에 외국인, 중국인, 이슬람인도 이제는 터번 쓰고 주민자치의 총회에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치회장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 그랬죠? 제가 지금 영등포를 봤어요. 영등포에는 조선족이 얼마나 살고 있나 했더니 28,000명이 2018년도 28,000명이 살고 있었어요. 18개 동이에요. 한 동당 1,500명이 살고 있는 거야. 1,500명? 지금 동네에 사람이 한 3만 명 되는데요. 주민총회를 하면 100분의 1, 100분의 2만 참여하면 의결이 성사됩니다. 자, 3만 명 중에 100분의 1이면 얼마일까요? 300명. 300명만 참여하면 돼요. 그런데 조선족이 몇 명이라고요? 1,500명. 조선족은 중국 공안의 지시에 명령에 이행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러면 조선족이 그냥 주민총회를 다 장악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면 친중국적인 조례가 그런 의결이 될 수도 있는, 물론 그거는 약간 가정이지만요. 양심 없는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선량하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예,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그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이라 하면 공공기관, 뭐 민간기관, 복지기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권기관, 환경단체, 복지단체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의 모든 직원, 중소기업의 모든 직원, 그 다음에 소기업 1인 기업까지 협동조합이니 사회적 기업이나 가는 좌파 경제단체까지 모두가 이제는 그 동네에 안 살아도 주민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에서는 바로 나오죠. 아, 민노총이 개입하겠구나. 자, 지금까지는 민노총은요, 16개의 산별노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그냥, 금속노조, 더 정교조도 하나고 공무원 노조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16개 기능별 조직이 있는데 또 지역별 조직은 도 단위, 그 다음에 군, 시군 단위 정도까지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이 통과되면 읍면동 단위의 민노총 하부 말단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야흐로 민노총은 대한민국의 정부 이상의 버금가는 권력과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조직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과연 이와 같은 민노총이 전국을 장악했을 때, 민노총 공화국이 됐을 때 이것을 대응하고 해체할 조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아야 되겠죠. 그냥 기도만 하면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 조직 처음에 만든다 할 때 많은 분들이 그거 또 만들어가 뭐 하려고 사인 받아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만들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3,491개 읍면동별로 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민노총에 대항할 수 있는, 민노총만 있습니까? 정교조도 있고 좌파 각종 마을 활동가들과 다 대응해야 되니까 벅차기는 하겠지만 우리 교회가 모두 나서서 이제는 교회 외에는 이길 방법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 모든 기관, 사업체와 관계된 모든 직원은 다 주민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교회는 제외야. 없어. 왜 그럴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서울의 대형 교회에 제가 알고 있는 한두 교회는 교회 노조가 만들어지고 부목사,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 등등이 노조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노총에 가입했어요. 자, 그러면 목사님, 담임 목사님 빼놓고는 다 민노총 소속이야. 이제 큰 교회가 다 이렇게 민노총이 장악하는 교회가 되면 이제 남는 거는 독립된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뿐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교회는 저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이미 벌써 뺏겨버린 거야. 진지를. 여러분, 이 전쟁이 간단한 전쟁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서 뭐냐 하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을 모르고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총회야. 이제는 이런 많은 가짜 주민들이 대거 들어와서 주민총회를 애워싸고 장악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아, 주민총회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관이 되겠구나. 자, 그런데요, 이 주민총회를 감아보니까요, 법이 통과 안 됐는데 조례로 지금 주민총회,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데가 1200군데라고 했잖아요. 조례를 제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에도 다 이 가짜 주민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사실 조례 안에는 보면 주민들이, 가짜 주민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주민자치회 한 50명 내 위원들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실제로 운영은요, 가짜 주민들이 주민총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위법적인 지금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재밌는 거 있습니다. 주민총회에 참여하는 나이 기준인데요. 자, 어떤 데는 18살, 15살도 있는데요. 지금 연희동은요, 만 10세 이상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 울산에 있는 병영이동이라는 데는요, 만 8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 8살, 10살짜리 같으면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인데 얘들이 주민총회에 나타나가지고 무슨 결의를 하느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세 균등분 환원사업 결정. 혹시 주민세 균등분 환원사업 결정에 대해서 아시는 분? 없네요. 어른들도 모르시네. 그런데 8살짜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여기 찍어라고 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누구예요? 정교조 선생이겠지 뭐. 지금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하고 있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를 한번 볼게요. 지금 주민총회도 문제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주민자치회의 심각성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주민자치회는요, 그 안에 구성 요소를 보면요, 위원이 있습니다. 한 50여 명 됩니다. 위원이 모든 걸 다 이제 주민자치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도 있고 분회가 있어요. 분회라 하면 뭐냐 하면 읍면동 규모가요, 도시에는 한 3만 명 정도 되니까 밑바닥에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분회라는 걸 둬요. 혹시 통장 조직 알아요? 세포 조직을 만드는 거야. 주민 감시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5호 담당제 생각 안 났어요? 자, 분회라는 것도 있지만 분과라는 건 더요. 분과는 어떤 거 있냐고 물으신다면, 복지분과, 환경분과, 아동분과 뭐. 자, 그러면 환경분과가 있다 이거예요. 30명이 구성원입니다. 좌파들이 30명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 내에 있는 교회를 쑤시고 다니는 거야. 오늘 이 교회 코로나 방역 수칙 지켰어요?
종탑이 지금 썩었네?